경제학적으로는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비트코인 채굴이 기존 발전 용량에 한계적인 부담을 줄 때까지는 아직 멀었다. 버리는 전기만 가지고 비트코인을 축적하면 발전소 입장에서는 경영 효율도 올라가고 적자도 메울 수 있고 그리고 발전소를 더 지을 수 있다. 이거를 가리켜서 전기 금융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영상에서 제가 봤는데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 요 분의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죠. 근데 이분은 누구라고 지금 대표님 추정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오래전부터 이제 할핀이라는 네네네. 그 뭐 여러 가지 개발을 하신 분이고 네. 사상가기도 하고 네. 되게 똑똑하고 유능하신 분이 있어요. 돌아가셨고. 할핀이 누구죠? 사실 우리가 유명한 창업자라고 하면 빌 게이츠, 뭐 주커버거 다 알잖아요. 주변 사람들 만약에 얘기했을 때 비트코인을 모르는 분이라면 좀 대부분 모를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은 사토시 나카모토보다도 훨씬 더 안 유명했죠. 네. 그런데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가 처음 여러 명한테 이제 이메일을 보냈어요. 이 논문을. 네. 그 중에서는 가장 유명한 사람입니다. 할핀이가 그 당시에. 나카모토라는 분이 이제 메일을 보낸 여러 명 중 한 명이 할핀이. 뭐 어떤 부분을 말씀드릴까요? 할핀이가 이제 특이한 점은 아주 오래전부터 인터넷 초창기부터 익스트로피라는 잡지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 잡지에서 맨날 디지털 머니 얘기를 했어요. 디지털 머니를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 주장의 근거는 정부가 몰라야 된다. 아까 CBDC 얘기했잖아요. 그죠? 정부가 우리가 이 트랜잭션 이런 거 모르는 화폐가 필요하다. 인터넷에서. 이런 주장을 원래 해오시던 분이었고 관련한 개발도 여러 가지 기술을 조합해서 해보셨던 분이고 2004년도에는 비트코인하고 되게 유사한 시스템도 개발했어요. 진짜요? 그리고 나서 2008년도에 그 논문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너무 이상한 부분들이 이런 거예요. 할핀이는 공식적으로 이건 이제 알려진 거고 확인된 건데 할핀이는 처음으로 사토시 나카모토 말고 비트코인을 채굴한 사람이고요. 이건 팩트인가요? 그럼요. 얼마 안 지나서 채굴을 해본다고 자기가 공개적으로 하고 채굴을 했어요. 두 번째로는 사토시 나카모토한테 최초로 비트코인을 전송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냉동인간 상태고 죽지 않았어요. 세포적으로는. 냉동인간 상태라고요? 법률적으로 사망했는데 세포 사망은 안 했어요. 세포는 살아있어요. 본인이 그 요청에 의해서 냉동을 한 건가요? 미국에 그런 기술이 있어요. 냉동인간을 하는 기술이 있는데 2014년도에 루게릭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루게릭병으로 돌아가시면서 냉동 처치를 했죠. 이거 원래 계획하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분이 얼면서 이제 파괴시키잖아요. 세포를. 그래서 피를 다 뽑고 물은 버리고 피 뽑고 냉동을 해야 돼요. 돈이 엄청 많이 들죠. 돈이 많다는 뜻이고. 그리고 냉동인간까지 하면서 왜 자기를 그렇게 해보려고 했냐면 이해가 되는 거죠. 내가 만든 비트코인 세상 얼마나 바꿨을지 너무 궁금하지 않을까요? 비트코인이 처음 시스템이 돌아간 건 2009년인데 이분이 루게릭병에 걸렸다는 걸 아는 게 2009년 9월입니다. 이분이 만약에 비트코인이 일생의 업적이라면 자기가 업적을 완성해서 돌아간다는 걸 확인하고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자기가 죽을 병에 걸린 걸 깨닫는 거죠. 가장 결정적인 건 이 업계의 몇몇 이제 유력한 후보자들이 할피니 말고도 닉 제보라든가 뭐 아담 백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다 모두 생소하실 텐데 원래부터 이 업계에서 이런 걸 개발하시던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 세계에서 상온 초전도체에 근접한 랩이라고 하는 연구실은 몇 개 안 될 거 아닙니까? 그 중에 하나가 만들면 학자들은 지문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대충 알아요. 확인해보면 맞고. 그런 사람들 중에 왜 할핀이냐 하면 2014년도에 뉴스위크가 전 캘리포니아 공대 교수였던 일본계 미국인 도리안 사토시 나카모토가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표지 기사로다가 올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곤욕을 치르는데 그때 사토시 나카모토는 활동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원래 활동하던 자기 계정을 열고 I'm not 도리안 사토시 나카모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 도리안 사토시 나카모토 아니야 라고 해서 2014년도에 2016년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쿠레 라이트라는 사람이 BBC한테 1억 원의 돈을 주고 광고를 찍어요. 근데 그걸 광고인 줄 모르고 우리는 뉴스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거. BBC도 돈 받고 해준 거예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거를. 왜 언론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했어요. 그때는. 그래서 이 쿠레라이트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게 쭉 있는데 지금까지도 본인 주장하고 추종자들이 있는데 I'm not 쿠레라이트라고 안 나와요.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야 돼요. 쿠레라이트가 사토시 나카모토인가? 아니면 사토시 나카모토는 2014년도에는 살아있었지만 2017년도에는 죽었거나. 그럼 이 프로파일에 맞는 쿠레라이트가 사토시 나카모토일 리는 없다라고 이제 바라고 싶은 거죠. 워낙 캐릭터가 다르고 그냥 너무 경박함 그 자체거든요. 우리는 그 싫은 거예요. 그게. 이건 바라는 바죠. 그래서 과학적 근거보다는 일단 쿠레라이트가 아니고 싶으니까 이제 할피니밖에 없네. 그 사이 죽은 게. 그래서 그냥 아는 사람들끼리는 다 아는 것처럼 돼버렸어요. 쿠레라이트 그분은 본인이 이제 주장을 한 거잖아요. 지금 맞는지 아닌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분은 비트코인이 맞나요? 없는 것 같아요. 혹시 그분이 이제 본인이 공개한 거니까 본인이 비트코인 몇 개 있는지 본인이 그 지갑을 공개하는 이런 걸 했나요?
안 했어요. 계속 말을 바꿨죠. 그래서 의심받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거는 본인이 지갑 열면 제일 심플한 거 아닌가요? 맞아요. 나카모토로 추정되는 분의 지갑은 이제 있나요? 지갑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지갑이 여러 개가 있죠. 여러 개. 그 중에 하나만 움직여도 우리가 믿을 텐데 그 중에 단 하나도 못 움직였죠. 혹시 그러면 그분으로 추정되는 분은 비트코인 지금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110만 개. 110만 개요. 그럼 그 110만 개는 이제 움직이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서 잘 보시면 6개월 주기로 거의 1년에 두어 번씩 그 사토시 시절에 그러니까 영어로 사토시 이어러 사토시 시절에 코인이 움직였다는 기사가 뜹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사이에 비트코인이 한 3%에서 5% 빠져요. 매번 똑같은 일이 반복돼요. 주식으로 치면 뭐 대주주가 팔았다 뭐 그런 느낌인 건가요? 그래가지고 움직였는데 이제 미스터리까지 있으니까 이제 움직였는데 얼마 있다 보면 이제 전문가들이 그거 사토시 거 아니야라고 이제 여러 근거를 대요. 이제 추적해갖고 그러면 이제 또 안정이 되고 뭐 그거가 뭐 한꺼번에 연속적으로 움직이진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 저거.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110만 개나 되니까 비트코인이 커질수록 나무가 작았을 때 자전거가 하나 박혔어요. 근데 나무가 크면서 이제 계속 같이 자전거도 거는 것처럼 이제 치명적인 거거든요, 저게. 일부. 근데 이제 비트코인을 주창하는 사람들은 저거 문제 없다라고 이제 믿고 싶어 하죠. 근데 저거 나옵니다, 시장에. 어떻게 나와요? 예를 들면 아까 할핀이라고 하면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업계에서는 죽은 사람일 거다라고 추정을 하는 게 제 책에도 썼지만 바라는 바예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암호화폐는 소각이라는 멋진 시스템이 있어요. 자사주 소각 같은 주식에. 태워버리는 게 아니라 불능 지갑에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갑을 이렇게 만들어요. 오테민 1111 이렇게 만들면 그거의 암호키를 제가 안 갖고 있다는 게 그냥 증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시스템이 암호키를 만들면 거기서 주소가 파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아무리 만들어봐야 주소의 앞에 단어 하나를 넣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수만 번을 돌려야 돼, 컴퓨터를. 단어 하나를 넣기. 근데 자기가 원하는 단어를 만들어요? 그럼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모두 주소를 다 내가 원하는 오테민 11 이렇게 한다. 이 암호키는 없어요. 그럼 여기다가 보내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키를 만들어 놓고 이걸 소각이라고 합니다. 그럼 사토시 나카모토가 소각하는 방법을 몰랐다. 말이 안 되잖아요. 본인이 청취자인데. 소각하는 방법을 몰랐을 리가 없는데 왜 갖고 사라졌냐는 거예요. 갑작스레 돌아가신 거 아닐까요? 에이,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근데 왜 그 시절 것이 가끔 움직이느냐도 생각해 봐야 돼요. 저의 추론은, 이건 완전히 저의 추론인데, 사토시 나카모토는 가족을 위해서 저거를 돈을 선택했다. 그리고 이 업계는 사토시 나카모토의 코인이 움직일 때마다 충격을 받는데, 그거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팔아먹는 것 때문에 충격받는 거 아니에요. 세무 당국 때문에 충격받는 거예요. 우리가 세무 당국의 움직임을 알아야 돼요. 쿠레라이트가 나 사토시 나카모토야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이거에 진지하게 반응한 게 호주 국세청이에요. 그래서 호주인이거든요, 쿠레라이트가. 발표는 영국에서 했어요. 호주 자기 집을 압수수색했어요. 사토시 나카모토가 어느 나라든지 간에 그 나라 국세청은 녹아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 현금화하려면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가격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겠죠. 엄청 떨어지겠죠.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두려워할 만한 일이고. 110만 개 중에 한 50만 개는 시장에 나올 거 아닙니까? 세금 내야 됩니까? 그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상태가 좋은 거예요. 그냥 사토시 나카모토가 조금씩 가족들한테 송금하고 죽었는데 어떻게 송금하냐고 그건 묻지 마세요. 다 돼요. 이메일을 여러 개를 컴퓨터로 써놓은 거지.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이메일에 암호키가 전달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제 가족한테. 만약 뭐 그런 거라면 뭐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카톡에서도 예약 메시지 보낼 수 있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거야 뭐 충분히 기술자들은. 그렇죠. 이거 패턴을 또 사람들이 파악하면 안 되니까 뭐 패턴으로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지금 상태가 너무 좋은 게 국세청이 미국의 그 무시무시한 국세청이 터치를 못 하잖아요. 이게 좋죠. 미스테리로 있는. 저는 이 이야기를 다른 곳에서 대표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되게 재밌긴 한데 다득관대 드는 생각은 이제 앞에 비트코인을 좋게 생각하시거나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들은 좀 납득이 가능한 부분들도 있긴 한데 이거는 너무 추정들이 많지 않나. 약간 이제 앞에 이야기들은 그렇지 하나의 뭐 어떤 이제 대표님의 근거라든가 논리가 있는데 저 요 파트만은 약간 이거는 좀 소설에 가깝지 않나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의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좋아요. 저도 살핀이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의 이유는 왜 너무 사람들의 생각하고는 다를 거예요. 너무 할핀이를 가리켜요. 모든 화살표가. 그래서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가리키잖아 이거. 아니면 후보가 될 사람은 잘 이제 알 수는 없고. 할핀이 맞아요. 근데 할핀이 맞는데 제가 말해서 맞는다는 게 나은 거지. 진짜로 이게 공인돼 버리면 비트코인 가격 작살나요. 할핀이 가족한테
미국 국세청이 급습해요. 그래가지고 세금으로 저거 110만 개 나오면 비트코인 망합니다. 망하는 건 아니지만 충격이 크죠. 그렇죠. 이게 좋아요, 이게 그냥. 미스터리로 좀 있는 게. 아니 지금 막 문득 드는 생각은 전 세계에 이제 코인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또 코인이 어둠의 세력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그 할피니 가족분들의 어떻게 뭐 하려고 하는 이 안 좋은 무장 세력이라든가 그런 것도 말씀 듣다 보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 자기 신분을 가린 이유가 할핀이라고 가정했을 때 죽는 사람이 뭐하러 신분을 가리겠어요. 명예라도 얻고 가지. 저는 가장이니까 너무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기 가족이 두 군데로 또 공격받아요. 세무당국하고 그다음에 어둠의 세력한테. 자, 또 비트코인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그 대표적인 옛날에 이제 폭동 사건들이 많았지만 이제 튤립 사건이랑 비트코인이랑 버블이랑 비교 많이 하잖아요. 대표님 보셨을 때 뭐가 같고 뭐가 다른가요? 튤립. 이 책에서 제가 그 튤립 사건을 아주 그 최신 논문들을 갖고 일단 우리가 지식 세계에서 튤립 얘기는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튤립 자체가 조작이에요. 아, 튤립이 조작이라고요? 되게 많이 들은 얘기인데? 많이 한다 그래서 사실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정확하게 뭐가 조작인지 얘기해 주세요. 있었던 사건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1600년대 네덜란드의 튤립 광풍은 소수의 화해업자들 사이에서 가격이 크게 뛰어 올랐던 거고 정상적인 수요 공급에 의해 가지고 안정이 돼요. 근데 그것을 200년 지난 스코틀랜드의 문인이 튤립 매니아라는 책을 써요. 200년이 지난 이 스코틀랜드 문인은 네덜란드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대요. 근데 1800년대에 나온 이 책을 모두가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200년이 지나니까 우리는 그게 기정사실로 되어 있는 건 줄 아는 거죠. 그래서 두 명의 독립적인 학자들이 진지한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영국의 골드가라는 역사학자가 연구를 했어요. 네덜란드 사람들은 꼼꼼해서 서류를 많이 남기거든요. 네덜란드 법원 서류를 뒤졌더니 튤립 버블 때문에 파산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마차 몇 회 값에 거래가 된 건 맞아요. 특이한 돌연변이 튤립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30명도 안 되는 화해업자들 사이에서 거래가 조금 있었던 거고 우리가 튤립으로 망했다는 사람들도 사실 튤립으로 망한 게 아니라 부동산 투기 잘못해가지고 망한 거예요. 튤립 관련해가지고 화해업자가 파산 신청한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 비슷한 시기에 미국의 브라운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학적으로 그 튤립 사건을 써서 논문으로 썼는데 저는 그 논문을 읽었습니다. 앞에. 뒤에 수학적인 논증은 이제 빼고 앞부분 읽었는데 거기서 본 바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튤립이 터키산이기 때문에 유럽에서 이게 잘 재배가 잘 안 됐어요. 근데 튤립 가격이 점점점 원래 비쌌는데 점점점 오르니까 이게 부의 상징이 되고 이랬대요. 인재들이 모여든 거예요. 이게 경제에 일반적이 벌어진 현상이거든요. 인재들이 모여가지고 냉장으로 이게 씨를 저장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기법을 개발하면서 생산량이 늘어나요. 근데 이것이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정보가 빠르지 않으니까 지역에 대한 정보 차이가 있어서 이미 개발됐는데 그걸 모르고 가격이 형성됐다가 이제 이거 실제로 실물이 쏟아져 나오니까 이제 가격이 다운됐던 정상적인 수요 공급의 변동이지 이걸 버블로 부르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미국 브라운 대학 경제학자의 논문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서류창 역사학자가 골드가라는 역사학자가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미 벌써 30년 된 자료거든요. 한국의 지식인들이 얼마나 공부를 안 하는지가 바로 튤립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튤립 버블 사건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굉장히 좀 많이 다르다. 거의 날조예요. 아니 어떤 사건을 200년 지난 사람이 이렇게 상상해서 썼어요. 그거를 모두가 인용한다 그래서 그게 사실인 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여러 생각이 드네요. 또 그러면 이제 다른 또 부정적 의견도 이제 워낙 코인을 좋게 보시는 분이니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또 질문 드려보면 전기 낭비라고 이제 채굴이 굉장히 많은 비판을 사실 받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는 전기 산업을 효율화하고 전기를 금융화하는 데 이바지한다고 책에 적으셨던데 이건 무슨 말이에요? 저도 이건 전기 낭비라고 비판받는 부분 어느 정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비판자들이 계속 전기를 너무 많이 쓰잖아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폴란드만큼 쓴다는데 그 매번 뭐 통계가 바뀌니까 오늘은 어떤 뉴스가 또 영어권에서 여러 군데서 떴냐 하면 이제 한참 떠들 건데 미리 제가 떠들어 드릴게요. 핫한 겁니다. 비트코인이 거래를 하나 하는데 미국에서 가정용 수영장에 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 화력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는 그 발전기를 식히기 위해서 순행식으로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공냉식보다. 물을 이제 차가물 지내가지고 뜨뜻한 물로 이래서 버리거든요. 그 양을 계산한 거예요. 그 양을 계산해서 채굴업자들이 물을 쓰는 게 아니고 그 채굴업자들이 사용하는 그 전기를 사용하는 화력발전소가 자신들의 발전기를 냉각하려고 쓰는 물의 양이 그 정도인데 그거를 이제 비트코인은 초당 7개밖에 거래를 못하니까 비트코인 전체에 쓰는 전기를 거래량으로 나눠가지고 한 거래당 수영장 물이 필요하다 이런 결론을 얻은 거죠. 악성 뉴스들이 엄청나게 쏟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환경주의자들이 약간 근본적인 생각을 해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완두콩이 이렇게 잔뜩 담겨있는 이렇게 비이커가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여기다가 들깨 한 스푼을 넣었어요. 부피가 얼마나 늘어날까요?
비이커 반만큼 들깨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완두콩이 들어있는 비이커에 비이커 반만큼의 들깨를 넣어도 양이 안 늘어나겠죠. 아, 그 사이로 들어간다는 그 건가요? 사이에 들어가죠. 바로 그겁니다. 전기는 굉장히 거친 비즈니스예요. 이렇게 완두콩처럼 비이커에 넣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경제학에서 기본이 되는 한계 개념이거든요. 이런 뭐 수영장 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그 모든 레포트가 뭘 빼놓고 있는 거냐면 한계 개념이 없는 거예요. 한계 개념이라는 건 뭐냐면 완두콩이 담겨있는 비이커에 하나의 들깨를 넣으면 부피가 안 늘어납니다. 그럼 그렇죠. 부피가 넣으면 그만큼 늘어날 때까지 엄청나게 넣은 다음에 마지막을 넣으면 이제 늘어나겠죠. 그렇죠. 이제 더 이상 이제 들어갈 수 없을 게. 그 한계까지 오기 전까지 너무나 많은 범퍼가 있는 거거든요. 어차피 비트코인 채굴 안 해도요, 냉각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발전소는 그 지역 주변에 피크 타임에 맞춰져 있어요. 발전 용량이. 왜 그러냐면 전기는 되게 무겁고 멀리 못 보냅니다. 사람들은 전기가 무겁고 멀리 못 본다는 생각을 못 하는데 네네네. 비교해서 해야 돼요. 액화 연료는 호르무즈에서 우리나라까지 오거든요. 근데 전기는 호르무즈 절대로 못 오죠.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전기를 국경 밖으로 보내기도 어렵습니다. 엄청난 구리선이 필요하고요. 지난 동안 열로 다 손실이 일어나죠. 그 전기는 만들어서 바로 써야 돼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완두콩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트코인 채굴은 엄청 유연합니다. 네. 스위치 껐다 켰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자동차는 스위치 껐다 켰다 하면 물건이 만들어지다가 말고 만들면 완전 엉망진창되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텍사스에서 어떤 거래를 하냐 하면 텍사스는 에너지가 너무 많은 곳인데 전기가 부족해요. 왜냐하면 텍사스는 엄청 넓은데 에너지는 퍼져 있는데 사람들은 도시에 모여 살거든요.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우면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그 좁은 지역에 전기가 부족한 거거든요. 발전소 많이 세우면 되는데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채굴업자들이 가서 텍사스랑 딜을 쳤습니다. 발전소 더 짓고 평소에 그 전기 남는 거 다 채굴로 쓰고 한파가 몰아친다거나 여름에 에어컨 엄청 틀 때 자기네 채굴기 끄겠다. 그리고 보조금 달라. 일체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거래가 일어나요. 경제학적으로는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비트코인 채굴이 기존 발전 용량에 한계적인 부담을 줄 때까지는 아직 멀었다. 한계적 부담 안 준다. 그러면 버리는 전기만 가지고 비트코인을 축적하면 발전소 입장에서는 경영 효율도 올라가고 적자도 메울 수 있고 그 발전소를 더 지을 수 있다. 이거를 가리켜서 전기 금융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저의 이론이 아니고요. 저는 물론 오래전부터 떠들었지만 올해 KPMG, 세계 최대 회계법인이죠. 거기서 비트코인은 친환경이다라는 레포트가 나왔어요. 비트코인 is ESG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어요. 거기서 제가 지금 한 말 플러스 다양한 비트코인 채굴이 전기 에너지의 낭비를 막는 다양한 기법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개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 한계를 만약에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좀 부담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건 부담됩니다. 언제부터? 아직은 멀었고요. 그게 이제 넘어갈 때쯤 되면 그때는 또 생각이 바뀌겠죠.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 논리는 비트코인이 전혀 백해 무익한 거라고 쳐도 이런 건데 비트코인이 만약에 실제로 금융을 효율화하고 아프리카 같은데 신용카드도 평생 못 사는 사람한테 금융을 접촉하게 하고 이런 쓸모가 있다면 사람들 생각이 바뀌겠죠. 그 한계적인 부담을 주더라도 비트코인도 일을 하는 거지. 이런 수영장 풀 이야기, 뭐 폴란드 전기 얘기 이런 거 전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비트코인 전혀 쓸모가 없는데 이런 귀한 전기를 제공하면서 CO2 증가해야 되냐라는 지극히 환경 근본주의적인 발상인 거예요. 별로 경제학적인 고려가 없는 거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전기는 분명히 남고요. 전기가 남는 거 여러분들이 어떤 거 찾아보면 되냐면 제주도 출력 제한이라는 거 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끔찍한 이야기 나와요. 제주도가 환경 에너지 재생을 한다고 태양판 풍력 잔뜩 했는데 그거 평소에 못 쓰게 만든다. 배전망이 망가져요. 계속 전기를 생산하면. 그럼 제주도는 뭘로 돌아가냐? 화력 이런 걸로 돌아갑니다. 재생에너지는 너무 불안정하기 때문에 기본 전력망을 했다간 제주도 시민들 생활의 질 너무 낮아지죠. 그래서 기본 베이스는 화력 발전 같은 걸로 해주고 부가적인 것만 풍력하고 태양열로 해야 되는데 태양열이 너무 많아진다거나 풍력이 많아지면 이거 출력 제한해서 풍차 안 돌게 묶어야 됩니다. 1년에 100번 넘게 출력 제한시켜요. 그래서 지금 태양판 깔았던 업자들이 지금 집단 소송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는 전국적으로. 자, 지금 경제적인 측면을 이제 고려하지 않으셨다는 멘트를 해주셔서 그럼 좀 정리하는 질문으로 비트코인 가진 경쟁력 뭐가 있는지 한번 딱 정리 핵심 요약 한번 해주신다면요. 네, 비트코인은 평상시에는 여러분들의 화폐가 가지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서 의미가 있는데 그건 한국인들과는 좀 거리가 있는 이야기고 초고 인플레이션을 갖고 있는 나라의 국민들한테 그렇습니다. 한국인들한테 의미가 있다면 비트코인은 지정학적 위기에 이거밖에 대안이 없는 거고요. 그리고 슈퍼리치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자기의 부를 국경 밖으로 약간씩 분산시킬 때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 슈퍼리치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은 메타버스 시대에 무역과 금융과 디지털이 하나로 결합일 때 되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담보물입니다. 비트코인은 더군다나 15년 동안 저주를 받으면서 살아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지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궁금한 거는 앞으로 비트코인을 대표님께서도 책이든 강연이든 다른 걸로든 근로 사업으로 계속 돈을 더 버시잖아요. 지금 가지고 있는 코인이 있을 거고 더 모아갈 계획이세요? 아니요. 저는 계속 팔고 있습니다. 지금 10년 동안. 앞으로도 계속 팔 거예요. 지금 이건 좀 앞과 뒤가 안 맞는데 예를 들면 10년 뒤에 50배 정도 상승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걸 파는 건 이상하잖아요. 저는 일단 가장이고 네. 그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한참 돈이 들어가는 나이에 20대 아이들이 3명이나 있으니까 돈이 장난이 아니게 들어가죠. 네네. 열심히 벌어서 저는 이제 책을 팔고 저 강의를 팔고 네. 그걸로 안 되면 비트코인을 팝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좀 다시 좋아져서 책만 팔아도 돼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안 팔죠. 현금이 더 생길 수도 있잖아요. 여유 자금이. 그러면 이제 좀 생각을 바꿔야 되겠지만 저는 이미 충분히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더는 뭐 의미 없다고 생각하죠. 마지막으로 2024년 비트코인 투자 포인트랑 눈여겨봐야 될 변수만 한번 찝어주고 가신다면요. 2024년 4월 달에 반감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2024년 1월에 그 240일인가 연기했던 이제 중요한 ETF 승인이 거절이 되거나 승인이 될 텐데 너무 자신이 없으면 제가 다른 채널에서 말씀드렸지만 승인되고 나서 투자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승인이 거절될 확률도 있기 때문에 거절되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사셔도 되고요. 지금은 약간 모험적이죠. 이 승인이 날 거를 전제로 사시는 거고요. 저 대표님 비트코인 가격 지금 5천만 원 정도인데 1억은 돌파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 말고 전부 다 1억은 다들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불장이 안 오면 모르겠지만 불장이 오면 돌파할 텐데 그래도 2년은 보셔야죠. 2년. 2년 안에 1억은 돌파한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럼 1억 돌파하는 날 대표님 다시 한번 긴급히 모셔서 또 한번 좋은 시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날 손님은 오태민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